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코바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광고 수익을 줄 수입원으로 하는 MC 콘텐츠의 KPI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하시면서 김정달 대표님께서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자분께서는 JK 크리에이터님이랑 얘기하시면서 반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수현 이사님은 광고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성조 대표님께서도 이제 KPI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단지 이제 조회수 이상의 어떤 것들을, 조회수가 굉장히 경량적이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쉽지만 이게 과연 콘텐츠 파워를 말하는가라는 것은 일단 방송 쪽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조 지표를 많이 찾아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MCN은 좀 더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량화된 비율을 어떤 보완하는, 물론 이렇게 KPI와 광고주와 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비율을 넘어선 어떤 콘텐츠 파워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실은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부분에서 새로운 지용도가 바뀌니까 그게 이제 콘텐츠 포맷 개발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머랩이라는 인하우스 스튜디오를 이제 브랜딩 해가면서 콘텐츠 이제 만들고 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3년 차를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2015년부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MCN이라는 곳이 한국에서 볼 때 2015년이 원년 같습니다. 1차 연도에 오히려 과열이 된 것 같아요. 좀 빨리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거네 MCN. 근데 사실 멀티 채널로서의 어떤 MCN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CN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고유명사화돼서 MPN 개념이든 혹은 포스트 TV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대변되는 새로운 컨텐츠 창작 세력의 등장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컨텐츠에 대한 어떤 보면 이런 부분은 시장 내에서 벌써 이용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을 해가는데, 광고주와의 어떤 이 발전, 진화 이런 건 이제 조금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저도 3년차 맞으면서 이제는 분화해서 사업적으로 별도로 이제 광고 중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달 하순에 이제 런칭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SMC에서 말씀하신 딱 그런 부분입니다. 광고주로서의 어떤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 광고주가 그냥 단순 광고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나 우리 프로덕트, 제품을 이용자하고 직접적으로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적인 고민을 다 하는 거죠.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기업이 미디어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 내에 이용자를 담보해서 사업을 혹은 그 업을 영위해왔던 미디어 중개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는 셈이잖아요. 바이패스 당해도 상관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히 앞서간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브랜드들이 협업을 해서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해서 어떤 그 메시징을 했을 때, 컨텐츠를 매개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수익이 성과, ROI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가 났느냐, 그 효과나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 KPI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런 중개 시스템을 만들면서 올 초부터 해서 광고주 협회에 있는 분도 계시고 브랜드 쪽, 그 다음에 이런 창작 크리에이터나 제작사 진영하고 해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포럼을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머랩이나 72초나 Y나 혹은 또 트레전트나 지금 비디오 빌리지 다들 같이 와서 이제 발제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브랜드 입장에서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TV CF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의 바이럴 이게 중요하니까 크리에이터들 데리고도 해봤는데, 이게 패키지가 정형화된 상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 그러니까 그 결제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고, 이후에 그런데 했는데 매출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라든지, 아니면 조회수는 올랐는데 실제 이게 성과가 났는지 모르겠더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닐슨에 있던 박사님 한 분도 같이 와서 토의를 했는데, 저는 그분 의견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답변인데요. 지금 어린 애가 이제 이유식 됐는데 갑자기 스테이크 먹자, 그러니까 이제 막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걔보고 뛰라고 하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지금 그런 컨텐츠가 이용자들하고
그 같이 붙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어떤 하나의 그 소통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컨텐츠를 매개한다는 것은 그냥 단발로 한 번 딱 보고 TV쇼처럼 짧은 임팩트, 과장된 어떤 메시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그 소통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 이 한 4가지 정도로 갖고 흔히 소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단순한 어떤 조합, 방정식 뭐 이걸 만드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저희는 결론을 좀 내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에도 인덱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최근에 제일객은 게리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 랭킹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접근이 있고요. 다른 게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컨텐츠 인덱스 같아요. 이 컨텐츠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를테면 탑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중하위권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컨텐츠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컨텐츠의 속성에서 무엇이 그 성공 요인이었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됐느냐. 특히 페이스북에서 조회수에 또 거품도 있다는데 라고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인터랙션 측면에서 볼 때 댓글 수나 그거에 또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4가지의 어떤 지표에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지금 함수 관계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제안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가중치는 상당히 현실 그 원래 데이터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차라리 그 개별 소스 데이터들을 합산해 가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인덱스로서 지표를 하나 제시해보자라는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예 R&D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에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해서 그 같이 뭐 좀 그걸 전문적으로 잘하는 팀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시장에 안착되는 것은 그것의 어떤 실제 지표의 그 뭐랄까 방정식으로 치면 방정식 자체의 어떤 그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증 효과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브랜드와 창작 진영가의 어떤 포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인덱스들은 사실 약간 작은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누군가가 더 꾸준히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이후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추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치 아마존처럼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인증 효과가 발생하는 인덱스가 어떤 대명사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말씀을 더 보태실 분 계시나요? 네. 최근에 집행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콘텐츠를 갖고 이제 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 간에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그 산업에서 가급적이고 룰을 정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집단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를 그 모 종대사랑에서 그 모 전자사의 휴대폰 기기를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PC를 제작을 해서 릴리즈를 했는데 한 2주 정도에 한 600만 정도를 달성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종합대 행사한테 얼마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앞에 프리롤 광고가 600만이 아니라 콘텐츠 조회수가 이제 5분짜리가 600만이 나왔는데 얼마를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BC였기 때문에 이게 브랜디드 콘텐츠였기 때문에 종합대 행사 쪽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죠. 다만 조회수가 600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한테 600만 뷰에 상응하는 비용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참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프리롤 광고나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제 예산에 맞게끔 소진이 되거나 어쨌든 인프레션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게 컨텐츠냐 광고냐 또는 브랜디드냐 커머스냐를 구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제작비를 받았을 때 획일화된 단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를 갖고 수치화를 하거나 지표라는 것은 저희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도 그런 걸 갖고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모 플랫폼에서 메인에 노출하는 비용을 갖고
내가 얼마를 갖고 상품을 팔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광고는 그렇죠. 콘텐츠를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콘텐츠들이나 메인에 올라가는 것들이 다 상품화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판들이 광고밖에 없는 거죠. 다 모든 게 광고인 거죠. 광고의 시각으로는. 근데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BC가 또는 BC라고 불리는 것도 힘들죠. 무한도전을 BC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이제 만드는 사람만이 더 잘할 거고 광고주가 잘할 거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고 지표를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표보다는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저희가 콘텐츠 레조넌스라는 개념을 썼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매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창작에 대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보다 릴리즈에 대한 지표는 있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이제 뭐 일단 프리롤 광고의 길이보다 얼마를 더 받으면 얼마를 더 받겠다 이런 건 합리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플랫폼하고도 저희가 그런 상품을 논의를 하는 거는 있지만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단가를 매기거나 아니면 뭐 릴리즈를 개런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랑 더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콘텐츠를 갖고 메인에 노출시켜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건 일종의 또 치팅일 수도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업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그대로 좀 풀면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종대사랑 얼마를 받을지를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얼마면 만족하게 되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이모트몬스터에서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김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특별히 저는 그 크리에이터신 JK님과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비드콘에 다녀오신 그 미디어 자원 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다음 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크리에이터가 MCN들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실시간 방송에서 어떤 그 도네이션 수익을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게 이제 어떤 한 계기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자원 대표님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비드콘에 보면은 뭐 라이브미, 그러니까 스타미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뮤지컬리에서 만든 라이브리 같은 그 생방송 플랫폼들이 또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비구,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왕홍 경제라고 일컬어지는 YTV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전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배급하고 하는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라 생방에 관련된 실제 살아있는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요즘 들어 느낀 건데 저희도 이제 제일 고민인 게 조회수는 오르고 구독자는 많은데 수익적인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워낙 이제 3사 방송사나 이제 케이블 TV에서도 이제 기업형 콘텐츠를 더 만들기 때문에 사실 기업형 콘텐츠가 증가함으로써 생태계는 조금 더 깔끔해지긴 했어요. 광고나 이런 부분도. 근데 아무래도 기업형 콘텐츠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고퀄의 영상을 바라게 되고 크리에이터가 핸드폰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좀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크리에이터 친구들 보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나 혹은 저희가 받고 있는 광고 단가가 연예인분들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행사 혹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는 이제 별풍선이나 이런 수익적인 것도 있었다면은 요즘 또 유튜브에 있는 슈퍼챗도 있고 트위치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익적인 부분도 늘어난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제 채널의 규모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콘텐츠를 지향하고 진행하냐에 따라서 광고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레퍼런스도 그런 게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레퍼런스를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절대 광고가 아닌데 광고 인척을 해요. 뭐 굽네 치킨을 먹어서 일부러 광고 인척 PPL 노출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피드백이 좋으면 다른 광고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치 그게 광고에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저도 이제 제 채널 판매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진행했었던 이러이러한 거는 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여기에 정답이 광고 단가가 측정되어 있는 광고 단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이 여쭤볼 때는 조회수 몇만 나오냐, 평균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저는 뭐 평균 조회수 10만에 어느 정도의 광고 단가를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저도 이제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광고주분들도 저희에게 알고리즘을 물어보던가 분석표를 보여달라는 말을 여쭤보진 않으세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좋기도 해요. 왜냐면은 분명한 거는 그분들은 분명히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원했을 텐데 내가 분석표를 봤을 때는 10대 남자가 굉장히 많았다 하면은 제 딴에서 분석표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게 증가하고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양치기 소년처럼 향후에는 광고주들도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없을 테고 광고 단가도 무분별하게 올라가 있어서 광고 단가도 거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 단가가 좀 어느 정도 평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광고 단가 안 받고 더 높이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조금씩 우리도 이제 눈높이를 높이던가 혹은 낮춰서 이제 이 MCN 이제 혹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열어두고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만들어놓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100% 이해 못해서 많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광고 단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나 이제 CJ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명한 건 어쩔 수 없이 광고주가 광고를 줄 때 CJ에게 더 큰 돈을 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큼의 돈이 그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왜냐면은 분명한 거는 저랑 똑같은 조회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어떻게 광고를 받냐에 따라서 광고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같은 거 제가 이제 받는 편이긴 한데 그때 많이 느꼈죠. 광고 단가 이렇게 높았나? 물론 이제 뭐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거품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 조회수로 저희가 판매율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광고주가 내가 너한테 맥주를 줬을 때 맥주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건지 맥주에 대한 판매율을 높여야 되는 건지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이러한 광고가 있어 만들어 이러면 재밌게 만들고 바이럴 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이 생태계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우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단순 그냥 취미 활동이 직업이 된 거지 이게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모든 영상이 바이럴만 되면 된다. 그래서 모든 광고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이제 그 자극적인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가 더더욱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기업형 컨텐츠가 깔끔한 기업형 컨텐츠냐 혹은 진짜 C급, D급도 아닌 저급한 자극성 있는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컨텐츠냐 그 중간 지점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저같이 깔끔하게 만든 컨텐츠들이 좀 외면받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장. 일단은 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이브 쪽으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비디콘에 대한 리뷰를 제가 저희 매거진에 저희 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한 얘기 남아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라이브였습니다. 시장 비디콘 현장에서도 그렇고 참여한 기업들도 아까 얘기하셨던 라이브미, 라이블리,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기타 이제 시나메이커 같은 기타 장비 등이 모두 다 라이브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참여하는 친구들이 즉석에서 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한다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모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이제 한 세션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AT&T의 SVP가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왜 사람들이 라이브에 집중하고 보느냐? 이 부분에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콘텐츠를 가장 먼저 소비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콘텐츠든 브랜드든 여러 가지의 로얄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로얄티를 해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라이브를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덧붙이면서 기존의 VOD나 뭐 OTT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RSS처럼 받은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층은 굉장히 레이지한 소비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런 라이브를 소비하는 층은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먼저 그거를 소비해야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를 맞물리면서 콘텐츠의 소비에 대한 갈증이 라이브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그런 점차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아직까지 라이브 영역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있지만 절대적인 플랫폼의 강자가 사실상 뭐 두드러지게 부각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 헤드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주변 기기, 뭐 장비 사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사업들에 붙는 인프라 서비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콘텐츠를 라이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이제 제가 명함도 많이 받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중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라이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같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으자, 그리고 뭐 협력하자 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 AT&T 그분께서 얘기하셨던 재밌는 거가 글라스 미디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모든 유리가 이제 TV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ESPN에 대한 사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이제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대량으로 이제 매스한 타겟한테 콘텐츠가 전달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타겟팅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층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메시나 호날두를 좋아하면은 그냥 그 콘텐츠의 뭐 중계도 ESPN에서 한 중계, TV 중계도 그냥 메시 중심으로만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메시의 사생활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이제 그 한 인물 중심으로 뭔가 콘텐츠들이 주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라이브랑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러한 이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층이 가장 먼저 빨리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이제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주제나 인물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한 콘텐츠들 만드는 노력들을 대형 회사들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될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콘텐츠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적 의식과 주제를 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질문 또 있으세요? 이컴이 최진웅 부사입니다. 저희 김광 대표님께 질문이 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잡아야 되는 주체가 크리에이터가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NCN 업체가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가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브랜드가 잡아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사실 좀 오늘 와서 좀 혼자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넥스트 컨텐츠에 MCN 길을 묻다 로 이제 알고 왔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건 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좀 미디어 커머스에만 너무 집중하시면서 MCN 사업 본질이 좀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저는 이제 듣는 상황이 좀 들었어요. 그게 진짜 MCN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예를 드리면은 브랜드, 크리에이터,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사업자들 모두 저는 자기 상황과 자기가 해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제와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크리에이터나 브랜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상황별로 갖고 있는 그런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잡는 것이 굉장히 좀 뭉뚱그런 표현이지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 추구하는 본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의 제작이나 이걸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각각의 주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시장의 확대 차원에서는 이 제가 말하는 그런 이제 그 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브랜드 쪽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크리에이터도 그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방법에서 플랫폼의 의존도나 혹은 광고주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브랜드가 왜 여기에 뭔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그리고 브랜드가 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제반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주제나 목적은 브랜드 쪽에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저는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얘기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저는 이번 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부분에서 좀 게이트웨이 혹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시장도 작다고 하고 뭐 크리에이터나 그 조회수나 이런 부분에서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은 커머스라든가 뭐 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뭐 풀스크린 뮤지컬리, 그 다음에 뭐 뉴폼 디지털 뭐 이런 데를 만났을 때는, 그런 곳은 이미 뭐 시장이 처음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커머스를 막 하거나 아니면 IP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열을 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시장이 있었고, 그걸 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과 연계했을 때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시장이 이제 변화됐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아무래도 커머스, 그러니까 매출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커머스라든가 뭐 이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덕션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꽂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들었던 거는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규모가 크다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뭐 K-팝이나 K-컬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우리 자기네들 플랫폼이나 채널이나 혹은 이제 뭐 그 분석 솔루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 협력 모델을 갖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동남아라든가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왔었던 회사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 그리고 한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타고 나면서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느끼면서 넥스트로 좀 지향을 한다 하면은, 물론 사업 모델로는 커머스나 뭐 프로덕션에 이런 바로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 모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라든가 문화적인 특성들을 접목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들을 거기에 플랫폼이나 산업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면서 글로벌을 공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바로 깃발 꽂아서 법인 내에서 하는 것이 저는 현지 진출이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해외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같이 공동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제작한 그런 형태의 이제 사업 전략도 하나의 이제 글로벌 진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리적인 혹은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들을 보류해서 여기에 따른 게이트 키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업자들, 미디어 관계자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패널분들께서 계속 수익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비즈니스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됐고, 아까 김경달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 가능하게 이 비즈니스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소신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를 놔두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하드웨어처럼 정부가 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성격도 아니고 일단 신생 산업으로서 각자 정말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다양한 섹터에서 그 경험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런 MCN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사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각각의 이제 노하우들을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패널이 계시는데 혹시 계속 우리 그 김근우 대표님에게만 질문이 있어서 혹시 다른 분께 뒤에 여자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중국어와 영어로 멘즈 패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 중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박재용 SBS 모비디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인 미디어 채널들에서 연예인 사진 활용 문제가 조금 저작권 문제에 좀 위배가 되는데요. 그 소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은 활용을 못하지만 드라마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외국인 유튜버들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게 그 SBS 내부에 계신 분으로서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1인 미디어에서는 좀 저작권 문제가 예민한데 외부 촬영을 갔을 때 촬영 협조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샵에 들어갔을 때 저지를 많이 당하는데요. 근데 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면 촬영 협조를 받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혜를 좀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예.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뭐 일종의 뭐 이제 그 수익 모델 뭐랄까요 그 수익 모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과금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보도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연락해서 저도 뭐 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모비디 컨텐츠 경우에 이제 그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런 게 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뭐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좀 뭐랄까 배려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컨텐츠 진흥원에서 그런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쓸 수 있게 하는 컨텐츠들을 뭐 좀 확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 같이 참여하고 뭐랄까요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SMC 미디어 안수영 선생님께 아까 좀 그 광고 관련해서 그 우리 제이키가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은사님은 어떠신지 뭔가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플로에서 질문한 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MCN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여러 콘텐츠 제작자 유통 각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사실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떤 게 좀 이렇게 이 생태계에서 가장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난 2년간 크리에이터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마 여기서 들으시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뭐 구독자가 뭐 1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 5천만 원. 뭐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부르는 게 값이고요. 아시다시피 6, 7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되게 잘 만든 컨텐츠를 뭐 몇 억을 들여서 모델을 모델비를 엄청 써서 좋은 카메라로 좋은 장소에서 찍어서 캠페인을 했는데 이 MCN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크리에이터를 써서 이게 좋은 큰 캠페인, 그러니까 광고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좀 가는 거는 가성비 좋은 영상들을 여러 개 제작을 하고 그 중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브랜드든 아니면 MCN 크리에이터든 이렇게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문제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제작비의 구성을 보면 뭐 이제 장비를 사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카메라 장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하려면 거의 뭐 몇천만 원은 들여서 사야 기본적인 영상 광고주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어디서 대여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영상을 만든다면 대여비가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뭐 장소 대여비가 있고 모델비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작사 입장에서 남는 비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비용들은 충분히 규모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얼라이언스든 어떤 장비를 갖추든 아니면 스튜디오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든 아니면 어떤 모델들 일반인 모델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을 어떤 뭐 지원을 하든 뭐 브랜드가 같이 참여를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이제 가성비 좋은 영상들을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낼 거고 이제 그 가성비 좋은 영상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력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적인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 진출했을 때도 그런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게 되게 다 맞는 말인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컨텐츠가 유저들에게 굉장한 어떤 갑자기 한국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오늘 한국에 와서 출장 갔다 와서 어느 나라 말이밀로 네, 이제 하시고 휴양지 갔다 왔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컨텐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경쟁력이 이제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국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그 1인 크리에이터 레타스 스토리의 송혜민입니다. 제가 일본인들이 많이 봐줬으면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뭐 콘텐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남아나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일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건지 아니면 혹시 뭐 그쪽 MCN 시장이나 이렇게 진출한 한국 이제 MCN이 진출을 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그쪽에 대해서 이거 다리 아파. 너무 궁금해서 애기도 데리고 왔거든요. 좀 어디 여쭤볼 데가 없어가지고 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본 MCN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왜 일본은 제외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YT 백상기 팀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MCN을 포함해서 모든 콘텐츠 문화에 대해서 해외에 들어가야 좀 힘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외 문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다음 들어갈 때 다 일본 말로 해야 되고 규제적인 것도 많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외에 우리나라를 일단 모든 문화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 쪽은 일본 쪽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백승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이게 그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공공성 때문에 규제나 심의가 있는데 이제 MCN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청자들이 10대이고 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데에 뭐 규제라든지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할 때 자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하다면 어떤 아니 이를테면은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MCN 콘텐츠라든지 1인 미디어가 뭐 이를테면 뭐 독서나 운동과 같이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의 일환으로 좀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게 이를테면은
저희 뭐 기존의 한류 콘텐츠, 드라마라든지 영화와 같이 MCN 콘텐츠도 한류 콘텐츠와 같이 외국에 진출이 가능한지, 근데 이게 언어나 문화 장벽이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좀 가장 필요하실지 네 가지 정도.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박지훈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를 이제 방송용으로 옮겼을 때 이제 뭐 심의를 아까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심의하는 거, MCN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좀 뭐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표방을 한 게 규제에서 자유로운 컨텐츠를 만들겠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2016년 6월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반사회적인 컨텐츠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컨텐츠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좀 뭐랄까 특히 이제 뭐 좀 1인 크리에이터들 중에 좀 지나치다 싶은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마찬가지지만 뭐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성이 가미된 컨텐츠가 눈길을 끄는 건 맞지만 그런 컨텐츠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흥미적 요소들이 단계가 지나면 좀 뭐 빠지지 않을까. 뭐 예전에 그 일본의 신화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선정적이었다가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뭐랄까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뭐랄까 건전한 방향, 이용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모바일 콘텐츠의 생명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이스타의 김성훈 이사님께 아까 이게 한류 콘텐츠처럼 MCN 콘텐츠도 글로벌로 나갈 때 용이할지 어느적 장벽이 있지 않을지 지금 두 번째 발표로 이렇게 베트남 시장 진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트남도 물론 어느적 장벽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베트남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저희 회사만의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로 도깨비 같은 드라마는 한국에서 방영이 되면 2시간 뒤에 다 온에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OST를 전부 따라 부를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굳이 언어적 장벽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언어 외에 뭐 저희가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컨텐츠로 충분히 영상을 만든다면 호감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한류 컨텐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공적 사이드에서 MCN 사업을 위해서 어떤 걸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그 컨텐츠 인덱스 이런 건 그 개별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야말로 이제 이쪽을 담당하는 이제 공적 기관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주는 참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외에 또 이런 그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김경대 대표님 포럼에 참석하셨으니까 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때 사실 정부나 공적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동시에 불가분이란 말이 있는데요.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자율규제하고 맞물려서 먼저 하나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그 공적 규제가 타율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자율규제가 자리 잡는 것이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웹 기반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10만 이상 카페는 아예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게시판에 악플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실명제반을 법으로 아예 정하자고 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물론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 같은 플랫폼에 선정적인 방송 나왔을 때 기사가 나오면 이제 그 1인 방송 뭐 오염됐다, 선정적이다 해서 이제 1인 방송 자체를 아예 다 통으로 묶어서 문제시하는. 근데 저도 네이버에 있으면서 그 동영상 그 자율 규제 방안 아예 같이 고민하면서 문서 작업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방송법 같은 걸 근간으로 해서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 규제에 대한 고민들을 그 플랫폼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하고 끊임없이 밀당을 하게 되거든요. 제작하는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지금 초기 단계의 어떤 시행착오 상황을 가지고 아예 법안으로 뭐 입안을 해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것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자율규제를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게 개별 사단위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공적인 중간 공통분모랄까요?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오히려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중간지대가 되고 지금 빈약한 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거가 지금 법안 이런 그 규제 연관에서도 하나가 있지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컨텐츠 아카이브가 약합니다. 그런 컨텐츠 소스를 일반 개별 지상파마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마다 강릉에 경포대를 찍으러 가는 PD가 나온다는 지출 기한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분명히 매년 찍었을 텐데 왜 없을까? 그게 검색 가능하게 아카이브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사업자든 그런 고민을 할 텐데 개별 제작사나 크리에이터 입장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상의 크리에이티브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걸 실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에 어떤 공통분모를 공적 기관에서 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아까 얘기 나온 그 저작권 이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권리관계 이슈들 그리고 번역 자막 같은 거 글로벌하게 유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미 콘즈넌에서도 고민하면서 그런 법률 지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접근성이 현재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걸 좀 더 가까이 접근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바로 그런 접근성 이슈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MCN에 왜 길을 물어야 되냐면 사실 이제 막 생겨난 신생사업자 혹은 또 크리에이터 집단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민하는 앞으로 컨텐츠는 어디로 가나요? 라는 큰 질문을 지금 던진다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 진영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서 그걸 하겠다고 할 때 지금 그 답을 제대로 꺼내기까지에는 미흡한 건 맞지만 분명히 전 단초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성 사업자들이 그걸 할 이유가 그만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작은 사업자들은 그 대신 빠르게 실패해보면서 뭔가 그 경험 속에서 이제 힌트는 나오잖아요. 그 경험을 충분히 갖고 각 사업자가 저도 뭐 생각하지만 사실 10개 나온 회사 중에요 8개, 9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도 아마 확률상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공적 어떤 인프라가 그런 실험이나 도전을 했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의 경험들이 계속 뭔가 다시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재창업을 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전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약간 선정적으로 가거든요. 자꾸 1인 크리에이터 창업을 막 그렇게 촉진하자. 창조 경제를 하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창업을 막 부추기는 면이 있는데 창업해보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꼭 해야 될 사람이 문제의식과 어떤 소명의식을 나름 가지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이 일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중간지대에서 좀 지원하는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부침을 다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 그 패널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좀 값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상조 대표님 뭐 못다한 말씀 혹시 계시나요? 네. 짧게 부탁합니다. 그 다각화 때문에 사실 커머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질문하셨던 최재훈 기자님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MCN 협회에 이사 활동하면서 저희 협회사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가 바뀌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된다라는 명제는 명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뭐 와홍이 쓰고 있는 그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디바이스 플랫폼도 예전에 어떤 이제 와홍이나 어떤 성인물 위주에서 하다못해 춘절이나 이런 이제 먼 고향을 갈 때 여행 콘텐츠를 그냥 틀어주거나 매장에서 그냥 얘기하는 걸 찍어준 것처럼 손안에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저희 아들도 7살, 4살도 이미 TV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좋아하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적인 포커싱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이 콘텐츠라는 건 결국엔 국가의 경쟁력이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뉴미디어 그 전통적인 사업자들이나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들은 한국의 어떤 이런 한국에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저희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는 개도국이나 후발도상국으로 가서 컬처 디스카운트가 적당하게 맞춰지면서 콘텐츠가 이제 순리적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거든요. 대상금이 들어가면은 요리가 관심이 생기고 패션이 생기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한국에 오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규제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문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성인물이 들어온다라는 우려점이 많았지만 그걸 규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가 만든 콘텐츠들이 기존 방송사물과 이제 MCN의 어떤 이제 자극적인 영상들이 해외 쪽에서는 A부터 Z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MCN 산업 자체가 보편화되고 이미 대중이 됐기 때문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산자적으로서의 어떤 액세스 교육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이미 방송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카메라를 들던 친구들이 SO나 RTV 쪽에 콘텐츠를 제공하면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기능들이 플랫폼에서 광고비로 대부분을 해주다 보니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콘텐츠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셈이 됐고요. 반대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젊은 4살이나 7살 같은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다루는 애들 자체도 이게 광고인지 커머스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형태의 콘텐츠를 보더라도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검색을 하면 성인들이 보는 스파이더맨과 아이들이 보는 스파이더맨이 한꺼번에 있는 상태에서 재핑이 안 됩니다. 그 부모들이 그걸 좋아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이 영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MCN 산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교육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키우다 보면 더 민감하더라고요. 성인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사업다국화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도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KBS 아카이브나 EBS 아카이브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갖고 다큐멘터리를 갖고 불국사를 보여주는 영상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좋아할 리 만무하겠죠. MC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터가 와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대표님, 코리아 대표님께서 정말 이제 불국사나 해외여행을 찍은 걸 갖고 애들 교과 과정에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아이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다각화라는 측면을 갖고 저희가 오늘 화두를 잡았던 거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넥스트 콘텐츠에 대한 걸 길을 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로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MCN 사업자들은요 이미 여기 계셨던 저희 다이아TV 김대국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각 대학교랑 같이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액세스 기능까지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MCN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미디어와 그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오랜 경험을 다 쌓으시고 그 경험을 모두 담아서 오늘 정말 성의껏 이 토론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시간이 넘게 진지하게 자리에 남으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